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좀 자리를 저한테 가까이 좀 오실까요? 첫 번째 줄은 이미 너무 가까이, 제가 예쁘지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더 가까이 오면 오늘 지금 잠실 야구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마 저쪽에 여러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는 멘토 소개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 했는데 어차피 강의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의라고 생각해서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중간에 내가 막 질문이 생긴다, 저 사람 하면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냥 손 들고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스타일로 너무 한국 그 강의식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대학교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저도 제가 뭐 UN 산하기구죠, 유네스코나 에이펙이면 에이펙은 경제기구예요. 경제 쪽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초반에 기획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조금 되게 막연하죠, 그렇죠? 뭔가 기획하라고 하니까 그 단계에서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지를 좀 이렇게 경험 중심으로 제가 말을 할 거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가 여러분한테 막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후에 멘토링 시간 때 자유롭게 와서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멘토는 다 젊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근하게 언니 같고 오빠 같이 바로 형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멘토단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는 됐어요. 여러분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하나씩. 저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이거? 보여요? 네.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될 텐데. 네. 앞에서 많은 멘토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무슨 경험이 있었었죠? 해외 봉사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외 봉사가 필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멘토분들이 그런 해외 봉사를 가면서 뭔가 해외에서 그 현지 니즈 그리고 현지 문제점을 발견했던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하게 해외 봉사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딱 첫 인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느 대륙이랑 가장 잘 어울릴까라고 추측이 되십니까? 저 사람 좀 해외 봉사 갔었는데 그래도 좀 잘 어울리는 대륙으로 가면 좋잖아요. 인도요. 인도? 제가 그렇게 수준적인 여자는 아닌데 네, 인도는 아닙니다. 네, 인도 정말 가보고 싶네요. 어느 대륙이랑 좀 잘 어울려요? 남미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여본이 흐르긴 합니다.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서 살아서. 근데 아프리카 살았기 때문에 해외 봉사를 아프리카로 가진 않았어요. 테이크 게스. 어느 나라로 해외 봉사를 갔을까요? 필리핀? 나 필리핀 사람 같이 생겼어요? 네, 필리핀 아니고, 여러분 제가 간 곳은 뭐 이런 대명사가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참 아름다운 나라긴 한데요. 제가 해외 봉사로 갔다 온 나라의 양면성, 두 얼굴을 지금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영상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촬영한 영상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방송국인 MBC에서 촬영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라는 어떤 양면성이 있는지, 어떤 극과 극을 수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가려고 하는 모든 나라가 비슷하게 이 극과 극의 상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즐비한 화려한 신시가지. 갈수록 극심해지는 빈부 격차는 넘을 수 없는 장벽에 기인되고 있는데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는 실제로 빈민촌과 부유촌을 가르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페루의 수도 리마. 최신식
건물이 즐비한 화려한 신시가지는 최근 몇십 년간 이루어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빌딩숲 너머 척박한 모래 언덕에는 수도나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판자촌이 들어서 있습니다. El aguatero pasa dejando un día, o hasta incluso, y hay raras veces que viene seguido. 모래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빈부격차의 정점을 찍는 풍광이 펼쳐집니다. 높이 3m,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북쪽 솟아 있습니다. 장벽 위에는 넘어다니지 못하도록 가시 철조망까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무려 10km에 달하는 이 장벽을 기점으로 빈민촌과 부유촌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Es un muro para nosotros que nos divide, un muro de división y a la vez que le llaman el muro de la vergüenza, ya que nos divide entre los ricos de las gasolinas y 빈민촌을 에워싼 장벽의 건너편은 그야말로 딴 세상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대저택들이 즐비하고 바다를 조망하는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습니다. Cada muy exclusiva de Lima con viviendas que pueden llegar a costar zonas que cuentan con mínimo o no cuentan con acceso a los servicios básicos más indispensables. 부유촌 주민들은 1980년대부터 장벽을 만들기 시작해 30년 동안 장벽의 길이를 늘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사유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설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장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의 바깥으로 쫓겨난 것처럼 매일매일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는 빈민촌 주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Muchos dicen, ¿cómo puede existir un muro de esa magnitud, casi 3 metros de alto? Esto deprime a la gente. 빈민촌과 부유촌을 가르는 페루의 분리장벽,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현대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 문소연입니다. 잘 보셨어요? 네. 제가 페루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페루는 정말 태평양 연안이 흐르는 그 태평양 바다,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는 곳은 아까 첫 장면에서 보셨듯이 강남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곳인데 정말 벽 하나로 저 보셨죠? 거짓말이 아니라 영상이니까 벽 하나로 벽을 딱 넘기만 하면 판다촌이라든지 정말 극과 그거 근데 극과 극을 넘어서 거기를 벌써 장벽을 세우잖아요. 근데 비단 이게 남미에만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뒤에 또 사진이 한 장 보이시죠?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추측을 묻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Again, take a guess. Which country do you think it is? 자,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안 보이시나요? 저 때문에? 네. 자,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 나라 어느 나라 같아요? 미국이요. 맞아요, 미국 같죠? 뉴욕 같죠? 그죠? 뉴욕? 그러면 다른 분은 또 이거 어느 나라 같으세요? 중국. 맞아요. 중국도 워낙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나라는요? 누가 봐도 일단 대륙은 알겠죠? 네. 어느 대륙이죠? 아프리카. 여기 지금 잠비아 팀도 있고 우간다 팀이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이 곳과 이 곳은 같은 나라예요. 네. 이 곳은 제가 어렸을 때 한 7년 정도 살았던 남아공 도시예요.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센톤이라고 하는 곳은 한국의 강남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강남보다도 더 멋있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거의 한 7년, 거의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 벌써 이렇게 화려했어요. 그러면 남아공 같은 경우는 중간에 월드컵도 하고 많은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도시는 더욱더 더 화려할 수 있겠다라는 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딱 20분 차 타고 20분만 나가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 판자촌에서 산다, 뭐 양철 뚜껑이 있는 그런 지붕에 있는 집에서 산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디서 살면 어때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 한번 상상이
해보실까요? 이런 곳에서 사는 학생들은 어떤 학교에서 생활을 할까요? 그렇다면 또 이런 곳에서 사는 학생들은 지금 보이시죠? 쓰레기 더미에서 막 먹을 거 찾고 그러잖아요. 저런 곳에서 있는 학교는 또 어떤 환경이고 어떤 교육의 질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어디서 서야 지지직이 안 날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국제기구 하면 많은 국제기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펀딩이 많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엘리트들, 연구자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곳은 월드뱅크예요. 세계은행에서 실제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의 나라예요. 남아공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분명하게 여러분 사진을 봐도 극과 극이 보이시죠? 네. 극과 극을 제가 답이 하지 말라는 신의 뜻인가? 극과 극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이 정도 영어는 같이 읽을 수 있죠? 장관님도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니까 한번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Access to Education. 자, 끊어서 뭐죠? 교육에 접근하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그럼 교육의 기회는 뭘로 연결된다고 했죠? Skill Job Creation. 그렇죠. 숙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직업 창출. 그렇죠. 여러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청년 실업이 문제긴 하지만 네, 그래서 Skill Jobs Creation으로 연결돼서 결국은 이게 Poverty Reduction, 빈곤 리덕션이 한국어로 뭐죠? 해소, 뭐 빈곤 해소, 뭐 빈곤 절감, 어쨌든 poverty reduction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월드뱅크가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적혀 있죠? Education for all. 자, 한국어로 하면 모두를 위한 교육. 네. 그래서 우리는 국제기구에서 실제로 poverty reduction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긴 하지만 네,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정말 공통의 커미트먼트, 정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EFA라는 이제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났죠. 저는 근데 it sounds good. 모두를 위한 교육. 그러니까 듣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프로젝트 기획할 때 결국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창의력, 나는 나의 작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해보니까 아이디어 가지고만은 세상을 못 바꿔요. 그리고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좋아요. 근데 어떻게 바꿀 거예요? 라고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여러분이 실제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몇 번씩 계속 팀에서 물었으면 좋겠어요.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좋아요. 하지만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니셔티브고 프로젝트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하고 그리고 누구의 대상인지 누가 집행자인지 그쵸? 여러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바꾸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끝까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집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첫 단계잖아요. 기획 단계지만 정말 여러분 앞으로 강의를 들을수록 그리고 제가 미션을 줄일수록 정말 생각할 게 좀 많을 거예요. 그 생각을 귀찮아하지 말고 정말 하나씩 뭔가 이렇게 미션 클리어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얼어 있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의 지금 타겟이 목표가 그 많은 국제개발 어젠더 중에서 뭐였죠?
우리는 무엇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죠?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육이 왜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브리프하게 하지만 왜 교육이 중요한지를 좀 국제기구 맥락에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터치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어요. 다 인정하죠. 우리가 당연히 많이 배우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논리는 되게 분명하지만 이게 실제로 또 교육 프로젝트를 만들 때 특히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지를 또 한번 논의를 해보고 저는 사실 Q&A 세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또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제가 미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육이 중요하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차트 같은 거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유네스코에서 이제 한창 Education for All (EFA를) 막 이니시에이티브를 막 펼칠 때 나왔던 하나 뉴스 기사예요. 뉴스 기사를 잘 보시면 2003년도에서 한 8년도까지 유네스코가 아프리카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다 했대요. 교육을 시켰을 때의 빈곤 절감과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때의 poverty reduction rate를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정말 기초교육, 여러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초교육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교육, 그렇죠? 중고등학교 교육 말고 기본 초등학교 교육만을 시켰을 때만 해도 벌써 학생들의 특히 베이비들 한 0살에서 한 3살, 4살 굉장히 어린 영유아 학생들의 모르탈리티 사망률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실제로 말라리아를 걸려서 죽는 거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죽는 그런 사망률이 굉장히 급격히 줄었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보건 교육이 실시가 됐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그쵸 이렇게 행동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평소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계몽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드뱅크에서는 교육 배당금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가서 공부해.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사망률을 줄인대요.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월드뱅크에서 이런 이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사망률을 줄이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곧 기획 단계 들어가겠지만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거는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그쵸?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정말 특정한 대상에게 명확한 골을 가지고 타겟을 취하는 게 프로젝트예요. 그쵸? 그렇다면 이 많은 국제기구의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이 굉장히 좀 이제 최소한 있는데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초등교육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제한을 둬야 된다면 어느 타겟부터 조금 줄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 정도로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You educate a man, you educate an individual. But if you educate a woman, you educate a nation. 딱 봤을 때 지금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타겟이 누군 것 같아요? 누구? 여자, 그렇죠? 여학생, 그렇죠? 많은 대상이 있었지만 막상 정말 프로젝트 시도해보니까 남학생들 미안해요. 남학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절대 남학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굉장히 리미트한 리소스 안에서 타겟을 분명히 정해야 되다 보니까 남학생을 교육을 시켰을 때는 남학생 한 사람만, 인디비주얼 개인만이 변하더래요. 근데 이제 여학생을 교육을 시켰더니 정말 네이션, 나라가 바뀐다는 뜻은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면요. 아프리카나 실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early pregnancy, 일찍
그 임신하는 그쵸 그런 현상이 많다 보니까 한 여학생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아무래도 영유아라든지 그리고 그 가족의 인컴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연관이 됐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여성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또 정당성을 타당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콘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다 하고 Girls Education 프로젝트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 프로젝트를 할 때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은 굉장히 빌 게이츠처럼 억만장자를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네, 교육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이코노믹, 그렇죠? 이코노믹 사이드겠죠? 경제 효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육 프로젝트를 만들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고 만들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 저희 국제기구에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요. 하나는 소득 증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월드뱅크 봤던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았을 때 스킬드 잡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득 증대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교육을 받았을 때 mortality 사망률이 줄어들고 HIV 에이즈가 좀 그 감염률이 좀 줄어들고 그쵸 말라리아로 죽는 그런 감염률이 줄어들고 하는 보건적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육을 어떤 poverty reduction 정말 국제개발 맥락에서 어떤 효과로 연결시킬지를 지금 팀별로 많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실 저도 생각했을 때 경제적 효과도 좋고 보건적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또 제가 인권 기반의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지막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시민의식이 없죠. 그렇죠?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시민의식이 함량이 되고 시민의식이 함량이 된다는 것은 그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불러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격려사 해주셨던 분이 실제로 아프리카 가면 그 children soldier 같은 child soldier 같은 거 소년병 이런 문제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소년병을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민주주의 의식을 함량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할게요. 타겟 설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효과, 목표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내고자 하는 그 theory of change, impact, 영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또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요. 교육의 효과가 경제적 효과도 있고 보건적 효과도 있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야 되는 정치 사회적인 효과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요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교육은 뭐다? 인권이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권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권 선언에서 보면 Everybody has the right to education.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근데 이게 예전에는 초등교육에 한해서 이건 무조건 권리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중고등학교까지 그 영역이 넓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이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다라고 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SDG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서도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정말 교육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마땅한 권리고 그 스코프는 영역은 중고등학교 교육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은 인권에 기반한 정말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라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하고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SDG예요. 그래도 우리가 국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 SDG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한국어로는 아마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네,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인데 이 17가지가 지금 2030년도까지 세계가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디렉션이 없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각 유엔은 유엔 담당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국들의 수요를 다 조사하고 애널라이즈 했더니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17가지 어젠다가 진짜 너무 시급하다. 자기 굉장히 많은 어젠다가 있는데 또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하나하나가 너무 커요. 하지만 또 우리가 이 17가지의 타겟 중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타겟이 몇 번이죠? 4번. 네, 4번이에요. 4번을 여러분 막연하게 4번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4번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퀄리티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냥 에듀케이션 아니고 무슨 에듀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양질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뭐를 할 때 definition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할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질의 교육은 뭔가요? 자, 우리는 보편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면 안 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대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양질의 교육이란 뭘까?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뭔가 되게 브로드한 것 같지만 그런 정말 철학적인 질문에 계속 눈을 두드리면서 그 큰 덩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또 쪼개는 또 그런 시간을 이번 리더스 컨퍼런스 통해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프로젝트의 해당골은 퀄리티 에듀케이션, 양질의 교육이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샘플을 준비해봤어요. 네. 그래도 유엔 산하 기구에서 교육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국제기구 어디죠? 유네스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사실 교육만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유엔은 아시죠? 이 유엔은 우리가 다 아는 그 세계 연합? 한국말 좀 약해요 제가. 세계 연합이고 이 E가 에듀케이션이고 S가 사이언스고 C가 컬처예요. 사실 유네스코는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E가 먼저죠. 가장 먼저예요. 에듀케이션인데 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양질의 교육을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 캐테고리화를 나눠서 무엇을 위해 목표를 삼아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해서 한 번씩 좀 우리가 읽어보면서 넘어가는 게 여러분 프로젝트 기획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뭐죠? Early Childhood. 아까 소개할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누가 유아교육학과 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영유아 교육입니다. 영유아 교육, Early Childhood Care.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프로젝트에 약간 카테고리화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예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느 포인트에 핏할 건지를 지금 각 팀이 또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Education about the Holocaust and Genocide. 자, 이게 아까 그 첫 번째 경영사 해주셨던 분이 말했던 뭐 소년병 이슈라든지 그 전쟁에서 그런 게 피해자,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는 대학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루안다라는 나라는 정말 같은 나라 사람이 쉽게 생각하면 남한과 북한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진짜 며칠 만에 인구 뭐 거의 한 4분의 1이 죽어버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Education about the Holocaust and Genocide는 아마 평화 교육과 연결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양성평등이죠. 요즘 가장 핫한 국제기구에서 가장 돈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Education for Health. 아까 위생교육이라든지 건강교육이라든지 여러분이 다 정말 너무너무 인트레스팅한 주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next 뭐죠?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말 그대로 정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시켜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니까. 그리고 뭐 Education in Emergencies. 이거는 뭐냐면 그 conflict area예요. 정말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는 사실인데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유네스코에서 일을 하다가 사실 중간에 아프가니스탄 유네스코로 갈 뻔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엄청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유네스코 아프가니스탄을 갔다면 거기서 맡게 되었을 그 영역이 두 가지겠죠. Education in Emergency, 그런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교육과 그리고 제가 맡았던 건 젠더 이퀄리티였거든요. 여성 교육, Girls Education 프로젝트를 맡았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Policy and Planning, 말 그대로 정말 교육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도 개도국 같은 경우는 많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교육 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벤치마킹을 한다라든지 그런 영역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마 에듀케이션 폴리시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좀 하나하나 요 메인 팀들을 좀 한번 쭉 리뷰를 해보세요. 각 팀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네스코에 있으면서는 ICT in Education, 저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가 저의 메인 좀 포커스였고요. 그리고 Skills for Work and Life, 정말 이제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을 사람들에게 키워줘야 되는가, 그게 저의 약간 연구 파트였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파트 굉장히 재밌을 거고 많은 프로젝트 예시가 많아요. Teachers. 자, 양질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주체가 누구죠? 학생도 필요하지만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교사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교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 교육에 대한 아주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호이, HOE, 그 호이라는 민간 이런 NGO가 엄청나게 우간다라든지 케냐 이런 나라에서 많이 Teachers Education을 프로젝트를 아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예시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APEC에서 이러닝 연수 센터에서 파트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SDG 4 달성을 위해서 ICT가 왜 필요하냐라는 근거를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다라는 그 레셔널,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왜 저는 ICT가 필요하다고 우기는 건 아니지만 강력하게 외쳤을까요? ICT를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줄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Access to Education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투명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교육 정책을 세우려면 데이터가 잘 모아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테크놀로지가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그 안에서도 어떤 서 캐테고리에 여러분 타겟을 맞출 것이고, 그리고 그 타겟을 맞춘다면 거기 안에서도 분명히 왜 이 기술이 중요하고 왜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게 정말 근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제가 너무 많이 빠른가요? 안 빠르죠. 제가 사실 한국말 되게 어려운 단어 몰라서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다 들어보고 질문하셔도 돼요. 막 질문으로 푸시하는 건 아니니까. 네. 중간에도 혹시 의문점이 있거나 그러면 꼭 질문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가 이제 약간 활동했던 저의 이제 메인 그 백그라운드에 ICT를 활용해서 저는 정말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패션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이 트렌드를 모르면 트렌드 모르고 이상한 프로젝트 기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SDG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이 나왔었죠. 그쵸? 근데 그때는 봐봐요. 영역이 교육에 있어서 딱 초등교육이었어요. 초등교육까지만 시켜주면 그래도 우리 할 일 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 이제는 EFA 모두를 위한 교육 갔을 때는 정말 아동이고 청년이고 성인이고 기초적인 약간 교육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하고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SDG는 자, 한국의 교육 흐름과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데요. 기초 교육을 넘어서 이게 뭐죠? 평생학습, 라이프롱 러닝이에요. 이게 정말 늙어서도 계속 꾸준하게 어떻게 평생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가, 이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로 가는데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자꾸 초등교육에만 이게 강조성을 두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국제기구를 문을 두드린다든지 기업에 갔을 때 그렇게 설득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을 알 필요가 있고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MDG를 했을 때는 사실 타겟이 보세요. MDG 때는 초등교육만 타겟을 했었고 특히 더 열악한 분쟁 지역에 좀 타겟이 있었다면 이제는 기초교육은 보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막 분쟁이 있는 이런 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소득 국가, 리스트 디벨로핑 컨트리에는 다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스코프이 좀 더 넓어진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SDG 가면 더 넓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7개 국가를 타겟하고 있지만 7개 국가 안에서도 인컴,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최하한 빈민을 타겟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사는 사람한테 타겟을 할 건지 아니면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 건지 이 패러다임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멘토지, 여러분이 만드는 걸 만들어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의 초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장관님들 앞에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잖아요. 장관은 한 나라의 장관은 저도 많이 만나봤지만 장관은 기업인이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표하는 대상이 장관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장관의 가장 최애 관심사는 뭘까요? 자기 나라의 교육 정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교육 정책과 연계성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기획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각자 팀에서 뭐 롤도 나누고 이제 막 조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어텐션을 두고 봐야 되는 게 그 나라, 여러분이 지금 지원한 나라의 현재 교육 정책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애널리시스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는 것도 하나의 꿀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책 초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DG 때는 사실 뭐 모두를 위한 기초 교육이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브로드하고 사실 명확한 포커스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쉬프트 보이시죠? SDG에 가면 이제 기초 교육 이후에 평생 교육 학습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정말 뭐 교육 훈련, 즉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이 직업을 그러니까 양질의 직업을 찾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 있어서는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역량 중심으로 어떤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 그런 이제 쉬프트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느끼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좀 잘 나눠가지고 기획을 할 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꿀팁의 대방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했죠. 자, 뭐든 중요해요. 제가 들어봐도 교육 중요한 것 같죠? 아니면 소득도 인컴도 빡빡 올려준다고 그러고 민주시민으로서 양성도 해준다고 하고 한 나라의 뭔가 그런 사망률 이런 것도 낮춰준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멘토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굉장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멋진 이상을 하나씩 실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떤 목표를
아시겠죠? 실제로 이거는 프로젝트 기획 과정 중에서 굉장히 압축시킨 거예요. 이게 사실 기획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국제교육에서 일을 할 때 프로젝트 기획을 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이 뭐 기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 프로젝트를 해도 되냐 말아도 되냐고 사전조사를 거의 한 1, 2년 해요. 사실은 사전조사도 하고 정말 약간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타당성 평가라고 해요. 타당성 평가도 하고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왜 프로젝트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 구실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레셔넬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지금 사실 앞당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점핑을 하면 크게 보면 여러분 이게 PC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일단 기획서 작성되면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형성할 건지, 여기서 사업은 여러분이 봤을 때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겠다는 로직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뭐 심사라든지 뭐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도너한테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프로젝트가 딱 입찰이 되면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키고 미팅을 가지겠죠. 실시 협의하고 협의 의사록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집행, 임플리멘테이션 할지를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이 같이 만드는 프로젝트는, 그리고 장관님들 앞에서 딱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지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 여러분의 가장 큰 미션은 PCP, 일단 기획서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PCP가 뭐라는 거는 제가 앞에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Project Concept Paper. 네, 그러니까 기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획서 가기 전에 사실 좀 Project Concept Paper는 명확하게 나의 프로젝트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어떤 대상으로 이게 설정이 되었는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 무슨 목표를 이룰 건지, 좀 그런 좀 브로드하지만 그런 거 다 담고 있는 페이퍼가 PCP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럼 PCP에서 우리가 지금 기획 단계에 있는데 기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너무 막연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이거 지금 한 5가지 이것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일단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뭔가 이렇게 플래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 전체의 프레임이겠죠. 이게 왜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사실 방향에 대한 타당성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했지만 ICT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싶대요. 왜 그게 중요한지, 그게 여러분 팀이 봤을 땐 이해가 되지만 남이 봤을 때 설득이 안 되면 그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설득이 되게끔 타당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제를 뒤에 가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많은 국제기구에서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특히 국제기구보다 그런 NGO 이런 단계에서 할 때 많이 미스를 하는 게 이 분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2번.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트는 절대 여러분 혼자, 여러분 단독 팀이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키리바시 팀이 어딨죠? 키리바시를 갔어요. 여러분이 키리바시에서 100년, 1000년 결혼도 안 하고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상주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파트너,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그거를 빨리 라인업을 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사업 이해관계자를 선정을 할 때 이제 분석을 잘 해야겠죠. 교육부는 딱 이 정도 역할밖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역할을 못 해줬을 때는 그럼 나는 이 부분은 누구를 찾아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업 관계자의 분석할 때도 스트렝스가 뭔지, 강점이 뭔지, 위크니스가 뭔지, 약점이 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분석이 되면 될수록 나중에 프로젝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탄하겠죠. 그리고 사업 이해 관계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beneficiary analysis, 여러분이 타겟으로 하는 그 수혜자, 여기 뭐 프로젝트의 정말 타겟, 그 타겟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본인이 타겟하고자 하는 그 수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니즈도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그 프로젝트가 타당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젝트는 제한된 자원으로 제한된 시간에 정말 분명한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게 프로젝트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도너예요. 제가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과 다른 프로젝트와 차별성이 없는 거에서 제 주머니가 열릴까요? 절대 안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방향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나의 프로젝트가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와 뭐가 굉장히 한 끗 다른지를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기업의 상품화를 개발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고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프레젠팅을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다? 장관님이다. 장관님은 정책가예요. 사업가가 아니고 정책가의 가장 핵심 인트레스트는 코어 인트레스트는 그 나라의 policy.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과 얼마나 나의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쉬워요. 여러분 해당되어 있는 나라의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벌써 자료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그런 자료를 리뷰를 해보고 기획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첫 단이에요. 우리가 그럼 사업의 기본 구상과 방향의 타당성에 있어서 내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 팀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그럼 뭘까? 저는 이제 성격상 분명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구상 단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요소는 첫 번째로 problem statement예요. 한국말로 하면 문제 정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은 되게 쉽게 해요. 아프리카, 우간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래. 근데 발표할 때 장관님 앞에 장관님 나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한두 줄로 딱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항상 어려워요.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 문제 정의를 하는데 사실 프로젝트 기획에 반을 쏟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the problem or critical issue. 왜 이 프로포절이 도대체 어택하고 싶은 정말 크리티컬한 프로그램이 뭔지. 프로그램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두세 문장 안에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많은 글이 필요 없어요. 프로젝트 특히 정책 제안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냥 뭐 20페이지, 30페이지 안 읽어요. 안 읽을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정의해 줄 수 있는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문제 정의가 명확하면 나머지 2, 3, 4가 다 연동이 돼요. 문제 정의가 정확하면 How the proposal relate to other relevant national education strategy.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내린 문제 정의가 아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나라 교육 정책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여러분이 리스트업하면 돼요. 프로포절 만들 때 막 여러분 막 에세이를 적으라는 게 절대 아니니까 블랙 포인트로 1번 뭐 여성 교육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당신의 나라 정책 몇 번에 연결이 된다. 어떻게? 그 정도 아주 세분하게 문장별로 클리어하게 한 3가지 정도 렐레번스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프로젝트는 굉장히 명확한 질문과 그러니까 명확한 문제와 명확한 렐레번스가 있는 거예요. 뭐 많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국 학생들 되게 명확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굉장히 명확한 문제 하나를 3문장 정도로 압축을 해보고요. 그리고 렐레번스는 한 3가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needs of beneficiary죠. 그럼 여러분들 타겟을 하려고 하는 수혜자들의 니즈가 정확히 뭔지도 3가지 정도. 그리고 implementation agency 여러분이 단독으로 뭐 실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에이전시랑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3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할 때 가장 좀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프로블럼 트리 같은 기법을 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 이해 관계자의 수혜자 분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타 사업과의 중복이 있는지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변화가 뭔지를 한 2문장으로 압축시켜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전략과 정책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3가지 정도 압축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듀케이션 프로젝트를 짤 때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걸 만들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석사과정을 뭐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저희 학교가 진짜 하버드보다 위에요. 제 전공한 학교가. 그래서 그 최고의 개발한 학교에서 매번 수업 시간에 이 질문을 띄워놓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사진을 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질문 리스트업이에요. 사실은 whose language 정말 누구의 언어로 whose value, whose voice 누구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관점에서 한국인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누구의 리스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프로젝트가 다 성공적일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지 그럼 그 위험 부담은 누가 더 크게 질 건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사진을 찍었으니까 집에 가서 팀별 워크할 때 좀 자세히 한번 보면서 아주 좋은 인디케이터 될 것 같아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미션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숙제죠. 그래서 제가 되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 숙제 보는 사람을 되게 안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첫 번째 미션을 제가 이제 열어야 되다 보니까 긴장되시죠? 어떤 미션인지. 네. 여러분의 미션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들도 좀 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리는 미션은요. 자, 일단 사진 찍으세요. 네, 이거는 사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모인 분들이 다 뭐 앞으로 국제기구 갈 거 아니고 뭐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졸업 이후에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사실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본래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구상할 때 우리는 사업 구성 그 캔버스 안에 뭐를 담을 것인가 그거를 우리 지금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 모델 캔버스로 바꿨어요. 결국은 여러분 팀이 진짜 기획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론으로 하면 언어는 사라져 버려요. 사실 국제기구든 뭐 여러분이 일하고 싶다는 국제적인 컴퍼니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설득력과 이거 라이팅 스킬이에요. 얼마나 명확하게 이제 문서화할 수 있는데 문서화하기 전에 요번 2주간은 여러분이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뭐 프로블럼 트리라든지 좀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하나씩 좀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수혜자 분석, beneficiary analysis. 두 번째 문제 정의, problem analysis. 이 두 개가 같이 되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랑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해야 되는 키 파트너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 2, 3이 다 도출되고 나면 가장 여러분이 팀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value proposition. 우리 팀의 프로젝트는 무슨 가치를 제안할 건가? 가치 제안이에요. 그 가치 제안이 되면 그 가치를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키 액티비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키 액티비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진 자원이 뭔지를 또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딜리버리 할 건지 그 채널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팁을 드리면 여기 메소드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메소드는 이 각각의 요소들을 애널리시스 할 때 여러분이 참고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기법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는 꼭 예제로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창의적이게 뭐 그냥 포스트잇에 붙여도 되니까 뭐 그런 거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하지만 또 처음에 예제가 너무 없으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일단 메소드 같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각 팀별로 프로젝트 모델 캔버스를 만들어 오시면 2주 후에 아까 들어보니까 갤러리 워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팀이 공유를 하고 사실 그거 되게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피드백을 주다 보면 아 저런 아이디어를 나 놓치고 있었구나. 얼른 받아서 또 다시 개선을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바로 프로젝트 프로포즈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 작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2주간은 비주얼라이제이션만 일단 해보는 걸로 하고 그걸 이제 피드백을 받고 멘토들도 피드백을 주고 팀 간에도 서로 아주 치열하게 그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되게 좋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한 후에 탄탄하게 그 다음 2주 후에 이제 프로젝트 정말 기획서를 작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뒤가 다 꼬일 거예요. 이제 기획서도 안 나올 거죠. 기획서가 없는데 여러분이 뭐 카드 뉴스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정확히 못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팀 미션을 수행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